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재료는 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안 좋았다는 거, 요게 이제 하락의 재료가 됐습니다. CPI 쭉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긴축 우려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긴축 우려 심각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우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FOMC 회의, 5월 FOMC 회의가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한 대 맞았는데, 맞아서 아팠죠. 근데 그 맞은 데를 지금 긴축 우려랍시고 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팠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IT 빅테크 위주로 많이 빠지고, 역시 그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건 나스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저런 현상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의견은 반등이었는데, 이게 의견이 참 무색하게도 보시다시피 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선반영이란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뭐 반등을 이야기했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약간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저희 의견과 사실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이 분명히 투자자라면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어떤 막연한 생각, 어떤 의견이 있다고요. 그 근거 없는 그런 의견이 간혹가다 머릿속에서 튀어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이 반대로 가는, 시장이 나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저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반등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심지어 하락을 보고 있는데도 어젯밤에 반등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죠? 근데 만약 주식 보유자거나 혹시 주식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젯밤에 저거 보고 야, 긴축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은 한 20%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 80%는 시장을 관찰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어젯밤에 시장이 시원하게 하락을 했네요. 어젯밤에 있었던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 일단 분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봉 보시면은 이게 S&P고 S&P 하나만 볼게요. 어차피 나스닥도 똑같으니까. 자, 분봉 보시면 요때 물가지표가 딱 발표가 된 겁니다. 요때. 그죠? 요때 발표되고 나서 시원하게 급락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이 분봉으로만 봐도 사실 굉장히 급격하죠. 굉장히 장대 분봉이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 호가창 보면 정말 분위기 장난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급락을 했었거든요. 1시간 만에 S&P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한 거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몇 프로 상승이었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이 봤던 거는 빅스의 반응입니다. 빅스의 반응. 빅스의 반응인데 일단 요랬단 말이죠. 보시면 그죠? 어제 빅스가 그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장대음봉 떨어졌던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빅스가, 저는 야, 이쯤 됐으면, 이 정도 급락이면 빅스가 한 36이나 38 정도까지 올라갔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34, 33 부근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 빅스의 반응이 시원찮긴 했습니다. 1시간에 1% 정도 빠졌으면 굉장히 급락이었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이, 빅스의 반응이 시원찮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참 여기서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어젯밤의 하락을 전 솔직히 이미 어젯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만약에 물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또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이건 약간 좀 언더슈팅일 수 있다. 오히려 반등을 위해서 더 세게 한번 내리꽂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일단 본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한번 드려봤었거든요. 빅스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빅스가 어젯밤에 시장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했어요. 중요한 저항이 어디냐? 여기 좀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드릴게요. 요날 종가, 여기 4월 26일이나 29일이나 요날 종가가 비슷하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
여길 돌파한 척하면 이제 레벨업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이 자리를 제대로 종가상으로 몇 거래일 동안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은 변동성을 확 높일 수 있는 이 위의 구간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싸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뭐 35, 36 대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해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33.4 정도 자리입니다. 33.4. 여기를 완전히 돌파한 착에서 몇 거래일 동안 버티면 이거 빅스가 죽겠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제까지 하락 마감함으로 인해서 빅스는 또다시 저항을 누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UVXY라든가 어떤 빅스 상방을 보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넘어갈 거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 오늘 밤 이런 때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을 그죠, 옵션 가격을 갖고 산출되는 지수다 보니까 시간 가치가 약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올라가지 못하면 겁나게 얻어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갈 거면 오늘 밤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폭락이냐 아니면 반등이냐의 기로에 여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젯밤에도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젯밤의 하락은 언더슈팅이 아니겠어? 라는 의견을 또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이런 의견이 맞을란지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이 진행 중이고 멈추지도 않았죠. 그죠? 하락이 진행 중이고 멈추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서 함부로 반등이나 뭐 상방 투자 이런 걸 하는 거는 근거가 없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여튼간 어젯밤에 그 반응이 그랬다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물가지표 때문에 폭락했던 순간에도 보시면 빅스는 같은 순간에 얼마 안 움직였어요. 이 구간이었나?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 구간. 여기 있네. 9시 10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별로 안 움직였어요. 보시다시피 그죠? 33, 34 요렇게 쭉 고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한 척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물가지표로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한 척을 못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빅스가 좀 약하다는 이야기이긴 하죠. 여기에는 이렇게 약한 거는 제 생각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건데 어떤 쪽으로 해석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더 큰 반등을 위한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빅스가 어젯밤에 폭락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하락의 기울기 관련된 측면에서 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이 S&P나 나스닥의 하락이 좀 비교적 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야, 하락이 너무 빠르지 않아? 하락이 너무 좀 급격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락의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빅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 뭐가 정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빅스가 어젯밤에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가능성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죠? 한 가지는 어젯밤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이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지면서 빅스가 감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뭐가 정답일지 모릅니다. 이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긴 답일 텐데요. 뭐가 답일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젯밤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이 언더슈팅일지 아닐지, 그런 거 전부 다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일단 아직까지는요. 중요한 지지선 다 또 붕괴시키고 있어요. 3960이라는 자리를 제가 그래도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나스닥 12200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지없이 또 붕괴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등이 올라오면 여기 자리에 싸우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 어떤 중요한 자리니까 깨더라도 한 번에는 잘 안 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P고 나스닥이고 제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나 지지선이라고 이 선을 그어놓은 자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의 오랜 테스트를 많이 거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12200 혹은 3960이라는 자리는 이번에 어젯밤에 처음 의미있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요거는 좀 재밌는 점이긴 합니다. 분명히 긴축으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냐? 뭐 당연히 선반영 됐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수십 년 단위에 있는 그런 큰 변곡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해도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맞긴 맞습니다. 이게 이 금리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다시 꺾여 내려오려면은 정말 오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숏배팅 해봐서 알잖아요. 뭐 나스닥이고 S&P고 3산을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이거 확인하는데. 금리도 그럴 거예요. 금리도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뭐 이게 고점이고 이게 의미 있는 고점이고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그죠? 그리고 이슈도 그렇잖아요. 계속 인플레고 금리고 뭐 금리 인상이고 이런 게 예정돼 있는 와중에 얘네가 갑자기 추세 전환을, 아직 좀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죠? 지켜만 보자고요. 매우 중요한 변곡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계속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조정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급등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 몇 달 정도의 조정은 있은 다음에 힘 충전을 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막연한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별 의견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렇게 계속 금리가 3거래일 연속으로 제법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또 신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뭐 추세만 보고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추세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 나스닥 뭐 다중고점형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칩시다. 2021년 9월이에요 여기가. 근데 지금 이 삼산 여기 꼭시점 완성한 게 몇 월입니까? 이게 4월달 몇 개월 걸린 거예요? 한 7개월 걸리는 7개월. 네. 7개월 걸려서 전환된 거예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뭐 추세를 예를 들어 꺾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고점 맞는 게 4월 20일인데 그러면 6개월 이상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물론 뭐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만 통상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금리 관련해 가지고 그 정크본드 쪽도 안 그래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좀 깜빡하고 있었어요. 정크본드 금리도 당연히 이거 그죠? 올라가고 있죠. 정크본드 금리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추세 전환된 거고, 한 대충 1월 달쯤인가 어디 중요한 라인 돌파한 척 하면서 추세 전환이 됐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정크본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죠, 코스피 이런 것도 위험자산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가 계속 내려와야 이제 위험자산이 좀 좋은 시절이지,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위험자산에 빨간불 들어온 거다. 빨간불이라는 거 안 좋다라는 거, 신호등에 빨간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강하게 기간 조정으로만 지금 마치고 있고, 약간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어제 원달러 환율에서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빅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기울기의 변화, 이렇게 급등하던 놈이 갑자기 차분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것도 없진 않거든요.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폭락하던 증시가 슬슬 옆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죠. 빠져야 될 자리를, 그러니까 빠져야 될 타이밍에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차분히. 이런 점들 분명히 한국 증시나 뭐 심지어 미국 증시에도 많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긴축 우려 이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는 적합한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는 또 오르고 있네. 그렇다고 이게 말이 안 되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선반영이라는 개념도 또 들어있고 이러니까 참 하여튼 시장이 복잡하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자산, 그놈이 추세대로 잘 가는지, 그놈이 내 뜻대로 잘 가는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어떤 매수매도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을 뭐 갖고 있는데 뭐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뭐 판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서 추세가 어떻게 되면 그게 이제 매수 매도의 그죠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팔아야지. 무조건 사실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격,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못 간다. 그럼 이제 파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주변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어쨌든 매수 매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는 그 자산의 가격, 그게 어떤 매수 매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시장을 보는 기준이 많으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준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죠? 아무튼 계속 이 빅스의 싸움 잘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3점 머시기 그 자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참 그 빅스에서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요, 이미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좀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나스닥 빅스는 대략적으로 39 정도 됩니다. 이미 40을 넘어가 있는데요.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원래 변동성이 더 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빅스 지수로 치면 33.4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스닥으로 치면 33.4를 이미 3거래일째 돌파한 차 간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나스닥만 보면은 진짜 이거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얘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야, 나스닥 변동성이 중요한 자리를 3거래일 동안 돌파한 차겠으니까 이제 시장은 폭락이다 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나스닥 지 혼자만 폭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나스닥만 폭락할 수는 없고, 폭락할 거면 S&P 폭락하고, 닥스, 뭐 독일 폭락하고, 중국 폭락하고, 일본 폭락하고, 다 같이 폭락을 해야 얘도 폭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폭락은 어떤 공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죠? 근데 일단 S&P가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고, 아직 뭐 한국 증시라든가 뭐 다른 나라 증시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나스닥은 좀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만은, 나스닥은 언제든 폭락이 쏟아져도, 언제든 2020년 3월 같은 대공황으로 가도 이상한 모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얘 혼자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신뢰도가 좀 낮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이 어디냐? 여기구나. 여길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레벨로 레벨업 한 거예요. 레벨업 했는데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의미가 좀 낮지 않겠어 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 좀 잘 보자고요.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요거 말씀드렸고, 하여튼 지금 그 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다고 해서, 야, 이거 봐라, 네가 반등 안 되는데 또 폭락했다, 야, 나 이거 숏 포지션 사야 되는데 언제 사냐, 좀 반등 올라올 거예요. 반등 올라오면 그때 사시거나, 반등 안 올라오면 언더슈팅 나오겠죠. 언더슈팅 나오고 폭락 나오면은, 폭락 나왔을 때 주식 사면 되죠. 그죠?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이렇다고 해서 숏 포지션을 막 추격하는 거는 제 생각에 어쨌든 이래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자, 그럼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잠깐 비트코인 이야기 하자면요. 비트코인이 뭐 보니까 또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또 하나 뭐 폭락을 해갖고 완전 나락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것도 영향으로 3만이 붕괴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3만 붕괴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3만이 붕괴되면 이제 상승 추세는 완전히 끝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29 어쩌고저쩌고 해서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이거 추세 완전 붕괴된 거죠. 이제 완전히 이 상승 추세는 끝난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시대의 시작인데, 근데 뭐 일단 3만이란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 부분에서 꿈틀꿈틀 반등은 하고 힘겹게 싸움은 좀 벌어지겠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야 이러면서 바짓가랭이 붙잡고 여기서 아마 싸움이 제법 처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3만이 붕괴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 자, 3만에 대한 싸움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나면 다음번 목표치는 2만 밑에는 14,000, 뭐 이 정도 자리가 있겠습니다. 지지력이 없어요, 여기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실히 겨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느끼셔야 되겠고, 하여튼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건 뭐 안전자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약간, 하여튼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그냥 어떤 뭐 주식이나 비스무리한 투기성 자산인데, 기초 자산이 없으니까 더욱더 주식보다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험 자산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주식 시장이 뭐 유동성 파티를 하고 버블 파티를 했는데 주식이 사실 대장이 아니었죠.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 금융 시장에 어떤 이번 2020년, 21년 버블 시대에 얘가 대장이었잖아요. 대장이 죽었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꿈틀꿈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싸움을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3만을 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쭉 있을 생각이고, 제가 어제 저기 유가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들을 어젯밤에 다 얘네가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쪽으로 전 계속 좀 보고 있을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100달러 자리는 넘어가야 그나마 상방으로 볼 수 있다, 유가. 그런 이야기 드렸고, 1830은 1830 위에 있어야 그나마 위쪽으로 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골드 어제 1830을 일단 지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운이 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가나 골드에다가 상승 베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100달러 지지력 확보 혹은 뭐 1830짜리의 지지력 확보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순간에선 뭐 위로 올라가는 거에 한 숟가락씩 얹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상방 베팅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난 앞으로 튀어나오는 오버슈팅에다가 베팅을 한다, 오버슈팅을 먹겠다라는 개념이라서 좀 솔직히 제 투자 스타일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라 별로 추천 안 드리고, 골드는 그래도 좀 유가보다는 좀 낫다는 의견이긴 한데, 근데 골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일단 저항이 좀 무거운 저항이 좀 두 가지 이상이 좀 보이죠. 골드 같은 경우는 2000에도 저항이 보이고 뭐 2078 여기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고, 골드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뭐 한다 하더라도 좀 재미는 좀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들 부근이니까 100달러 혹은 1830 여기 부근이니까, 이 부근에서는 그 100이나 1830 다시 붕괴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 상방으로 한 숟가락씩 얹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 증시는 오늘도 답답하네요, 그죠? 한국 증시는 오늘도 답답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나 봅니다. 야, 미국이 또 폭락했네. 오늘도 코스피는 풋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또 많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 갈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폭락을 할 거면 전저점 자리 이런 거 붕괴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전저점 붕괴시키지 않았죠. 참, 약간 순서가 좀 틀리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왜 급락이 나왔겠어요? 지난 2거래일 5월 9일, 5월 10일 날 지켰던 지지선이, 그 2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죠? 나스닥도 5월 9일, 5월 10일 날 만들어놨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한국 증시도 여기 5월 10일 날 요 저점 338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어떤 든든한 어떤 버팀목 같은 게 돼가지고 시장의 급락 같은 건 일단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 한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역시 차분차분하게 빠지고 있네요. 뭐 그래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되면 일단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어놨던 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삼성전자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제까지 양봉 만들어놨으면 오늘은 좀 시원하게 올라줘야 되는 날이 될 수 있는데, 올라줘야 되는 날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지난 2거래일 동안 그나마 좀 버티긴 버텼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느리지만 잘 가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변수들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자금 지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거 1284원이에요. 뭐 그죠? 주식 사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서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만기일이더라고요.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특히나 이번 주가 만기주였는데 사실 그것도 언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만기주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고변동성 대박이 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장중에 대박은 있을 수 있는데 막 원웨이 폭락, 원웨이 상승 잘 나타나지 않아요. 1년 12번 만기 중에 한 번 정도 가끔 그런 원웨이 시원한 대박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죠? 예, 보시다시피 보니까 5월 10일 날 폭락했다가 올라온 게 결과적으로 만기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만기 아니었으면 시원하게 원웨이로 한국도 폭락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만기의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폭락도 못하고 반등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슬슬슬슬 죽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락 포지션 보시는 입장에선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1200 저항 테스트 또 하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뭐 딱히 더 할 말 없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